국경이 뚫리는 건 군대만이 아닙니다. 총알 한 발 없이도 나라는 무너질 수 있거든요. 돈의 출처를 지우고 합법의 혈관에 주입하는 순간 국가는 범죄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범죄 조직들은 국가의 장기를 하나씩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돈 세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립니다. 가방 가득 현금을 든 남자, 어두운 골목, 비밀 거래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현실의 돈 세탁은 훨씬 더 정교하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는데요. 현금을 기반으로 한 세탁, 무역과 사업체를 활용한 세탁,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세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현금이 모이고 사업을 통해 정당한 수익인 것처럼 포장되고 마지막에는 디지털이나 실물 자산으로 변환되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구조거든요. 범죄 조직이 이 세 가지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자금의 흐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돈 세탁의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바로 처리하기 곤란한 돈이죠. 거리에서 벌어지는 불법 거래는 대부분 소액권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10,000원권, 5,000원권 같은 작은 단위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어느 순간 조직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현금 더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부피와 무게, 다른 하나는 은행 시스템이 남기는 기록과 의심이죠. 은행은 돈을 받는 순간 출처와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출처가 불분명할수록 그 기록은 조직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실제로 한 조직이 아파트 한 채를 현금으로 가득 채웠다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바닥이 내려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은 돈을 숨기는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돈에 새로운 얼굴을 씌우는 거죠. 현금 기반 돈 세탁의 첫 번째 기술은 쪼개기입니다. 큰 덩어리를 여러 개의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감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1,000만 원, 미국은 $10,000가 기준선인데요. 범죄 조직은 이 금액을 교묘하게 피해서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시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세탁해야 한다면 500만 원씩 10개 계좌로 나눠서 입금하는 식이죠. 이걸 업계에서는 스머핀이라고 부릅니다. 개미처럼 작은 단위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쪼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그것 자체가 패턴이 되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섞기라는 기술이 결합됩니다. 현금이 많이 오가는 업종, 예를 들면 세탁소나 주유소, 식당, 노래방, PC방 같은 곳에 정상적인 매출에 불법 현금을 끼워 넣는 거죠. 오늘 손님이 100명 왔다고 장부에 기록하면서 실제로는 50명만 온 것처럼 만들어서 나머지 50명분의 매출을 검은 돈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사업 수익처럼 보이게 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일수록 이런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카드 결제는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증거가 없거든요. 주인이 오늘 손님이 100명 왔다고 주장하면 그걸 반박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업종을 범죄 조직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자에게 접근해서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만 내면 실제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유혹에 빠지기 쉽죠. 마지막 단계는 흔들기입니다. 현금을 수표로 바꾸거나 외화로 환전하거나 상품권 같은 중간 매개체로 변환시켜서 추적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돈이 여러 형태로 바뀌면 바뀔수록 수사기관이 그 흐름을 따라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같은 디지털 재화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불법 자금으로 대량 구매한 뒤 다른 사용자에게 팔아서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식이죠. 이런 현금 기반 세탁 방식이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일상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좀 부풀렸다고 해서 당장 범죄 조직과 연결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축은 무역과 사업체를 활용한 세탁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설명 가능한 거래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거래의 외형을 갖추는 거죠. 물건을 팔았다,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출입 대금이다, 투자 수익이다 이런 명목만 있으면 돈의 이동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서류로 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기반 세탁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가격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10,000짜리 물건을 $100,000에 수입했다고 기록하거나 반대로 $100,000짜리를 $10,000에 수출했다고 서류를 꾸미는 겁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는 검증하기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배송과 통관 과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수사의 피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A라는 조직이 중국에서 저가 전자제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죠. 실제 가격은 개당 $10인데 서류상으로는 $100에 수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90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 돈을 중국의 현역업체에게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업체는 실제로 $10어치만 보내주고 나머지 $90는 범죄 조직의 해외 계좌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자금이 정상적인 무역 대금처럼 보이면서 국경을 넘게 됩니다. 반대로 수출할 때는 과소 신고를 합니다. $100짜리 물건을 $10에 수출했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해외 구매자가 $100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90는 신고되지 않은 돈이 되어 해외 계좌에 쌓이는 거죠. 이 단계에서 범죄 자금은 절반 이상 정상 자금처럼 위장됩니다. 회사 이름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 신고도 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있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기업과 구별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일부 조직은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속에 불법 자금을 섞어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도 쉽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 불법 자금 세탁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회계 장부를 들여다봐도 모든 거래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송장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통관 기록격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 정당한가인데 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왜 돈 세탁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서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세탁은 법과 제도의 작동을 구매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충분히 쌓이고 나면 범죄 조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은행을 설득하고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사법 시스템 안으로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불편한 수사를 며칠 늦추거나 경쟁 조직을 먼저 단속하게 만들거나 규제의 빈틈을 조금씩 넓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거래가 반복되고 쌓이면 국가는 어느 순간 균형을 잃습니다. 범죄를 관리하는 쪽이 아니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카르텔의 자금력이 너무 커지면서 경찰과 정치인, 심지어 판사까지 매수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은도 아니고 납도 아닌 플라타 오 플로모라는 말이 있죠. 은으로 매수할 것인가, 납으로 위협할 것인가, 돈으로 설득이 안 되면 폭력을 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폭력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돈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정치인에게 선거 자금을 대주고 경찰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의 빈틈을 찾아내고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불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게 합법적인 경제활동처럼 포장되면서 이루어지죠. 은행은 왜 쉽게 무너질까요? 은행은 규정과 원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수익기관입니다. 내부에는 항상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익을 가져오려는 힘, 다른 하나는 위험을 막으려는 힘이죠.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지만 돈이 너무 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균형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류는 맞췄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래를 거부하면 우리만 손해 아닌가요? 게다가 고객이 경쟁은행으로 가버리면 실적은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순간 검은 돈은 문을 통과합니다.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는 있지만 그들도 결국 같은 조직의 일원입니다. 영업부서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타협하게 되죠. 실제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은행들조차 돈 세탁에 연루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이 세계 최대 은행들의 계좌를 통해 이동했던 거죠. 이들 은행은 나중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냈지만 실제로 감옥에 간 은행 임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류는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하면 그걸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세탁은 악의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진 구조, 느슨해진 감시, 수익 압박에 시달리는 인간의 판단 속에서 더 잘 자라나거든요. 세 번째 축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세탁입니다. 현금이 느리다면 디지털은 빠릅니다. 돈이 국경을 넘는 속도, 거래가 쪼개지고 뒤섞이는 속도,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는 속도가 수사 시스템의 속도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대표적이죠.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누가 그 지갑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쉽게 추적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를 여러 번 거치고 믹싱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양한 코인으로 바꿔가면서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믹싱 서비스는 여러 사람의 암호화폐를 한데 섞었다가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보낸 코인과 받은 코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활용됩니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나 가상화폐, NFT 같은 것들이죠. 한 범죄 조직은 온라인 게임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불법 자금으로 대량 구매한 뒤 그걸 다른 나라 플레이어에게 팔아서 현지 화폐로 바꿨습니다.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죠. NFT도 비슷하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NFT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고가에 매입하는 식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술 작품이 고가에 거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출처를 바꾸는 과정이죠. 디지털 시대의 돈 세탁은 새로운 악이라기보다는 속도의 비대칭이 만든 결과입니다. 법과 제도는 느리게 움직이는데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거든요. 새로운 암호화폐나 플랫폼이 나오면 규제 당국이 그걸 이해하고 법을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범죄자들은 이미 다음 수단으로 넘어가 있죠. 게다가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소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규제가 느슨한 나라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런 규제 차익을 이용해서 범죄 조직은 계속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한 잠입 수사가 거대한 세탁 네트워크의 내부를 폭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인물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돈 세탁이 개인 범죄를 넘어서 국가 구조의 취약점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극도로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었죠.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의 약점 그 자체였던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히 누가 얼마를 세탁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은행과 기업과 전문가들이 알면서도 눈 감아줬느냐였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 부동산 중개인 같은 이른바 게이트키퍼들이 오히려 문을 열어준 거죠. 범죄자 개인을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조가 취약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거든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 대표적이죠. 누군가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불법으로 거래해서 범죄 수익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적발된 대포 통장만 해도 수만 개에 달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도 문제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데 자금은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옵니다. 환전상을 거치거나 암호화폐로 바꿨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거나 해외 계좌를 여러 번 경유하는 식이죠.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돈도 비슷한 경로를 거칩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대포 통장에서 환전상으로, 환전상에서 해외 계좌로 이동하면서 추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규모는 국제적인 조직범죄보다 작을 수 있지만 출처를 지우고 합법 경제 안으로 섞어 넣는다는 메커니즘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과정은 경제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비용을 올리고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이 세탁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은 실제 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불법 자금을 씻어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당과 경쟁해야 하는 정직한 자영업자는 살아남기 어렵죠. 결국 그 피해는 평범한 시민에게 누적됩니다. 국가가 돈 세탁에 취약해지는 순간에는 특정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특정 업종에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몰릴 때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특정 사업 분야로의 집중적인 투자 같은 것들이죠. 갑자기 한 지역의 상가가 모두 비싼 값에 팔리거나 특정 업종의 신규 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규제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 공유가 느릴 때입니다.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해도 보고체계가 느슨하거나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는 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보고 건수가 너무 많아서 수사기관이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치와 금융과 사업의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가까워질 때입니다. 로비와 정상적인 정치 활동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게 유리한 규제 변화가 반복되면 시스템은 중립성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지거나 금융 거래 보고 기준이 올라가는 식의 변화가 설명 없이 이루어지면 배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책은 항상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한 법인데 그 유불리가 특정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세 가지 신호가 겹치는 순간 돈 세탁은 범죄를 넘어서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감시와 책임의 구조를 촘촘하게 만들고 기관 간의 협력을 상시화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서 규제와 룰을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기계가 먼저 걸러내고 사람이 정밀 조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차단하고 검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금융기관이 거래를 거부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도 필요하죠. 국제협력도 중요합니다. 돈 세탁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도피 자금을 추적하고 범죄자를 인도받는 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법 체계가 다르고 협력 의지도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일부러 규제를 느슨하게 해서 자금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조세 피난처나 금융 피난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죠. 돈이 제도를 사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고 비싸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 그게 현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지만 비용을 올리고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돈 세탁에 드는 비용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든요. 결국 비용과 편익의 싸움입니다. 범죄 조직이 돈을 세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거나 적발될 위험이 너무 높으면 범죄 자체가 매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쉽고 안전하게 돈을 세탁할 수 있으면 범죄는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국가는 끊임없이 감시의 그물을 좁히고 처벌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시민의 역할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제한을 거부하고 대포통장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이상한 투자 권유를 경계하는 것.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개인의 선택들이 모여서 범죄 조직의 활동 공간을 좁힙니다. 돈 세탁은 결국 많은 사람의 작은 협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 의심스러운 거래를 묵인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조직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 세탁과의 싸움은 범죄자를 잡는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법이 작동하고 은행이 원칙을 지키고 정치가 중립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침략은 총과 탱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이 국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나라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